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박수정입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이 새로운 용의 해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전쟁 꾼도 12월 한 달 동안 특집으로 올 한 해 경제 흐름을 총정리하고 내년 경제와 시장 상황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마저 이 월간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의 부동산 전문 꾼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올해 2023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집값이 1.3%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미한 상승이죠.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상승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 이 고금리의 여파로 이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글로벌 경제학자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우려가 다소 빗나간 그런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올 여름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만에 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고가 아파트의 경매 물건도 눈에 띄게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문도 박사님부터 현재 부동산 시장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급격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6월 달에 이미 한번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6월 달에 3,800, 5월 달에 3,800원 끊고 4,000을 넘어서나 했는데 7월 달에 감소를 해요. 3,000 초반으로. 그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50년 주담대가 7월 5일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반짝해가지고 8월 다시 오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어떤 국민 비판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또 정부에서 스탠스를 바꿨죠. 뭐 스트레스 DSR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뭐 F4 수장이 다 바꾸고 나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도 주택담보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까다롭게 좀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바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2번 그림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가 이제 갑자기 2,000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 전때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1월까지 만약에 저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12월도 아마 그 부근에서 아마 거래량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저 수치가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한 1,000대, 1,500대였거든요. 그러면 더듬어 보면 작년에 급격하게 내릴 때가 1,000대 이하까지 갔었고, 네. 그러니까 신저점은 아니지만 저점에 거의 바닥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접하셔야 되는 때라고 보고 올 연말까지는 저렇게 되겠지만 내년 초에는 신생아론이 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처럼 더블 딥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달에 1,430건이네요, 보니까. 네. 방금 한문도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특징적인 거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집값뿐만 아니라 이 강남 불패의 신화를 이루고 있는 강남권 집값까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31주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수로 보면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거래가로 보면 네. 이미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월부터 하락하는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강남도 강남 3구도 그런 하락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잘 보시면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좀 회복했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가격이 올랐던 건 수요 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을 아주 많이 해주기 시작하니까 시장에 수요가 들어왔다.
면서 네. 시장이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수요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2023년 올해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시장을 움직였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 갭 투자를 주식으로 비교하면 공매도 시장으로 제가 비교를 하거든요. 이 갭 투자가 결국은 줄어들게 되면 이 주식의 공매도가 중지가 되면 거래량이 줄듯이 결국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내용이 경매 물건을 한번 저희들이 지표로 보면 지난 10월 달에 전국 아파트 매매의 경매 진행 건수가 한 2,629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최다였다라고 하는데 한문도 교수님, 지금 이게 서울 경매건만 해도 238건 예, 맞습니다. 정도. 네,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요한 점은 이제 그림 하나 있는데요. 네. 7번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서울 경매가 지금 아까 거래량 꺾이듯이 네. 경매 지표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장에서 네. 뭐 갭 투자나 이런 투자를 좀 해보시고 네. 뭐 임대 사업자분들이나 이런 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이제 경매 시장이거든요. 그럼 네. 보시면 그림이 거래량 잠깐 증가했다가 내려가는 그림하고 거의 대접입니다. 갑자기 꺾기 시작해가지고 25%대로 26%죠. 네. 저번 달에 26%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안에 내용에 말씀 주신 267건으로 막대가 이제 경매 건수거든요. 이거 전국인데 네. 다음 그래프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보시면 더 편하실 텐데요. 네. 8번 그래프를 보시면 어휴. 서울 아파트는 꺾임이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게 20한6% 되는데요. 낙찰가율은 한 주황색이 낙찰가율이에요. 80한6% 나왔거든요. 네. 낙찰가율은 올랐어요, 조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면 저게 연말에 그 작년에 급락했던 것들이 네. 거기 못 버티고 경매에 들어간 물건들이 한 6월, 7월쯤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낙찰을 못한 것들이 지금 재입찰을 또 들어와요. 그 물건이 합쳐졌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매 가격이 만약에 10억이었다가 네. 유찰이 되면 20% 서울은 다운되거든요. 네. 8천만 원에 나오잖아요. 아니, 8억에 나오지 8억에 않습니까? 나오죠. 예. 8억인데 지금 낙찰가율이 86%예요. 그러면 8 곱하기 8하면 88, 64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70% 언저리라는 얘기죠. 그 시점에 비하면. 그러네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지금 30% 정도의 시장에서는 갭을 경매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네. 저 경매 물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강남 매물이 저번 달부터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만 해도 한 3, 40개가 나왔거든요. 네. 강남 사고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계속 증가할 거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역전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역전세 부분하고 경매 지표를 좀 연관해서 보시면 좋은데 네. 경매 지표가 있어요. 역전세 임차권 등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9번 지표인데요. 9번 보시면 이 전세 가격이 요즘 오른다는 보도는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다는 보도는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들이 더 등기를 비싸졌으니까 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일이 없고 갱신을 쓰실 텐데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3,400건 있던 임차권 등기 물건이 네. 지금 2,000건까지 갔다가요. 정부에서 전세 반환 보증 대출을 좀 해준 바람에 조금 다운됐습니다. 네. 다운된 수치가 1,600대예요. 그럼 서울의 아파트에 1,600까지 저게 이제 경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에 이제 들어가겠죠. 중요한 것은 저게 누적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 비하면 벌써 1년 반 전에 비하면은 지금 5배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세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 뭐냐면 일부 신혼부부들이 찾거나 이런 대단지고 신축인 데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울시 전체를 볼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전체 평균을 볼 때는 하락하고 역전세 일어나는 현상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매 지표하고 임차권 등기 지표 추이를 좀 체크하시면서 네. 아 전세 가격이 서울시 전부가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지표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지만 네. 뭐 부동산 통계나 이런 거를 참고하실 때 조금 100% 믿지 마시고 네. 지표들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임차 등기 지표 이런 네. 거는 어디를 찾아보면은 네, 일반- 저건 대법원에서 인터넷 대법원 정보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네.
친절하게 아주 오픈해 놓고 APIP도 오픈해 놨습니다. 네. 자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위치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계신 지역에 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게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 부동산을 찾아가셨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 소리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오픈이 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진행 사항부터 해가지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다 표시돼 있거든요. 네. 자료 활용하시면은 부동산 시장 자산 관리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방금 한문두 교수님께서 역전세 말씀을 해주셨고 임차권 등기 지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역전세 문제하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과의 어떤 차이,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사님 여기서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역전세의 정확한 정의는 네. 2년 전 가격보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전월부터 의미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네요. 전월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2년 전과 비교. 그렇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드렸는데 제 그래프 5번 한번 봐주시면 네. 제가 서울 아파트의 1만 6천호 갱신 계약을요. 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60% 이상이 예. 2년 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어요. 예. 계약되고 있어요. 60% 이상. 그러니까 역전세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들이 대출 받아서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 대출 받은 액이 거의 6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아직도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네. 월별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월별로는 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월별 올랐다고 전세 가격 올랐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대부분 2년 전보다 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서 지금 아직도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역전세 문제는 내년의 상반기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유는 네. 2022년에 예. 상반기가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정확히. 네, 네. 그런 계약들이 갱신 계약하면서 역전세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 등기를 하면은 전세 계약을 하면 2년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2년과 비교하는 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절벽으로 향한다, 뭐 부동산 거래 절벽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고사직 같은 칼바람도 불고 부동산 업계 전체가 지금 한파에 아주 그냥 그대로 정면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방금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전세값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한번 내드려볼까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네, 저 이광수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뭐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좀 보도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2020년 7월에 했는데 네. 주로 이사들을 이제 봄, 가을하고 봄 사이에 많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세제도 바뀌고 임대차 보호법 바뀐 것도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 가을, 겨울, 봄이 제일 이제 계약 건수가 많습니다. 전세가. 그러면 우리가 네. 기억을 더듬으면 2년 전을 더듬으면 네. 정말 꼭지였거든요.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택 가격까지 밀어올릴 정도였으니까 그때 가격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그 연말에 쭉 같이 빠졌다가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우리 대표님 아까 도표도 나왔지만 60% 이상이 사실 하락 거래예요. 2년 전에 비하면. 그러면 역전세는 지속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올 겨울 11월, 12월, 내년 1월에 계약한 물건들이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최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0%그 다운된 것도 그 전에 계약된 것들이 다운된 거지 고점 돼서 다운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갭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고 역전세 물건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게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그 대출 영업하시는 분, 그 본부장님을 아는데 네. 그분이 그 실제로 느끼고 있답니다. 지금 주인들이 오셔가지고 대출을 그 뭐 전세 대출뿐이 아니라 뭐 주담보까지 다 하는데 영업팀이 지금 전세 대출 그 전세 반환 보증 대출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조건을 하다 보니까 받은 것이 많고 이러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막히면 임차권 경매로 가는 거고 네. 안 막힌 분들이 사채 시장을 간다는 거예요. 이금융으로.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금융이 지금 대출을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구할 때가 요원해지니까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느는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시장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게 말씀대로 내년 봄,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여름, 가을까지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오니까 네. 뭐 그렇게 시장을 좀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짐작하시건데 정무적, 정치적 요인도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막아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부동산 PF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진짜 한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 마치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일대의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일단은 저희가 IMF 말씀하신 것처럼 뭐 1997년, 98년하고 좀 다른 건 뭐 박사님 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 원화 부채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정부에서나 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자산 가격 하락은 막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경제 위기로까지 가진 않겠지만 자산 가격 하락은 막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어쨌든 대출 시장 풀고 이런 규제 풀어갖고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 일단 막아놨는데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의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이게 이상한 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10채가 있었습니다. 네. 10채가 있는데 케이스 1은요. 네.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네. 그런데 케이스 2는요. 네. 두 번째 경우는 네. 세 채가 8억으로 빠졌습니다. 뭐가 많이 빠진 겁니까? 세 채가 8억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을 뿐이에요. 이거는 자산 시장에서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세 채가 8억으로 빠졌어요. 아. 네, 이런 시장. 그래서 평균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나와야 자산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하락은 뭐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방금 이광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세채가 만약에 8억으로 빠지는 상황이 오면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유동성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줍줍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부동산을 다시 떠받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 요건을 약화시켜서 대출 받아서 연끌하십시오, 비투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세채가 8억으로 빠지는 상황이 오면 금리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대출 정책을 바꿔야 되죠? 이미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산 가격 하락을 막을 대안이 이미 다 이미 어느 정도 없다. 다 썼고 네. 이거는 더 이상 막는 거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갑자기 스탠스를 7월까지만 해도 7월에 50년 주담대 옆에서 풀어주는 거 방관하고 있다가 이거 소비 줄고 트리플 감소 나오니까 아차 뜨거 놀란 거 아니에요. 네.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12월에 스트레스 DSR 한다 그러기 전에 기억을 더듬으시면 9월, 10월에요. 네. F4 추경호 장관부터 한은 총재부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다 갑자기 뭐 입을 맞췄는지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가계부채부터 건전해야 됩니다. 갑자기 봄, 여름하고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패턴이 바뀌고 스탠스가 바뀌었구나. 그런데 신생아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안 거예요. 제가 볼 땐 투자자분들 다 아실 거야. 정부에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더 띄우지는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책도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서 더 대책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우리 PF 현장들이 아까 조금 말씀 주셨지만 지금 뭐 이자 후출해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건 희망 고문이 되거든요. 사실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조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네. 그럼 하는 총재 입장에서 이미 골든 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보거든요. 이미 거품이 커지고 리스크가 더 확대된 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네. 그러니까 기껏 던진 게 스트레스 DSR인데 이거라도 잘하고 가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네. 대표님 말씀대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우리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바치는 건 너무 인위적이라서 제가 볼 때 뭐 IMF하고 OECD에서 최근에 또 경고했잖아요. 괜히 한 게 그 얘기도 드릴게요. 네. BIS 그 사무총장이 왔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양반이 한 말이 뭐예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집값을 낮춰라라고 네.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그럼 벌써 대답 다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앵커님께서 주신 이미 답을 줬기 때문에 하느는 더 이상 이걸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받아들인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을 낮춰라.
어떻게 가만 놔두면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가는 대로 그렇죠. 놔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가도록 놔두는 것이 시장 원리에 합당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리 정책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좀 구제 정책을 써서 완전한 어떤 자산 시장의 몰락을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피해가 크니까 정부로서는 어떤 핵심적인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금리 정책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집값이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책이 엄청나게 나왔지만 집값 오르는 걸 막지 못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23개인가 동시에 막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요, 1년, 뭐 지금 한 2년 차 돼가고 있는데 13번인가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안 세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미리 세던데 어쨌든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릴 때도 못 잡은 것처럼 내려가는 것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어도 큰 네. 흐름을 못 막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조적인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포인트 핵심을 두지 말고 네. 정책 전략이나 목표를 갖고 하지 말고 네. 가격에 예. 사실은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확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면 정부에서 뭐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공공주택 활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행적이고 복지 차원이나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네. 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한 정책은 저는 먹히지도 않고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하도록 놔두고 네. 단지 미국에서 했던 프레디매나 페니맥 같은 어떤 주택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정부가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 같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것도 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스탠스는 집값을 떠받치는 것 같은데 양 사이드 투트랙을 쓰니까 시장에서 너무 혼동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입을 맞춰서 좀 스탠스를 줘서 네. 투자자들이나 갭 투자 하신 분들이 네. 아직까지 근데 확실히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뭐 대표님이나 저나 계속 보니까 아 정부의 스탠스가 확실히 보이는데 대책은 일단 총선이라는 변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총선이라는 변수의 전까지는 어떻게든 연착륙 기조의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스탠스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그걸 지금 방관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약간 당황스럽긴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또 돈을 덮은다? 아이러니한 게 기억해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종부세 조금 공시가 현실화 이걸 낮춰가지고 예. 유주택자들의 부담을 낮췄잖아요. 예. 근데 도리어 뭐 R&D 세금은 또 줄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 정책의 어떤 부동산하고 정책하고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약간 흠이 생기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한 대안보다는 연착륙 포션의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다른 수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정부가 연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그런 사이드의 정책들을 던지면서 연착륙을 가는 거를 최대한 어떤 급격한 리스크들만 제거해주고 케어해주는 형태로 갈 뿐이지 네. 다시 떠받치거나 이런 양상은 이제 기대하시는 건 조금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있어요. 총선에서 만약에 다수당이 이겼다 네. 했을 때 재건축 초과 이익이나 몇 가지는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은 사실 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아마 고민에 빠질 겁니다. 기존의 어떤 시장에 있는 분들의 그런 양상들을 체크하면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고민들을 좀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수당이 됐을 때 지금 갭 투자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산 처리를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정부의 입장이 스탠스가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이지만 오스트리아 시그나라든지 그다음에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자들 중국은 헝다뿐만 아니라 비구위엔 그다음에 중찍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파산까지 갔거나 파산 직전에 있는데 우리도 결국은 이런 세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조류에 피할 수 없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불가피한 상황이면
말씀 주신 대로 두 분께서 정부가 굳이 이것을 뭐 잡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더 이상 급격하게 경착륙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른 자산하고는 다르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은 빠지면 수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면서 시장에 다시 탄력, 활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은 부동산 PF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가 133조 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한 30%가 미착공, 그 더 클 수도 있는데 네. 그 미착공은 어떤 경우냐면 땅을 너무 비싸게 사놨기 때문에 아예 분양조차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연장하고 이자 후불제가 아니고 네. 땅을 비싸게 사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자를 못 내는 상황,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청산하면 그 땅이 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 싼 땅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땅을 사면 우리가 집값의 거의 50%가 땅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이 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지죠. 내려가잖아요. 예. 분양가가 내려가면 지금 수요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시장에서 푸는 방법이고 그게 연착륙이거든요. 그냥 만기 1년 동안 하지 마. 뭐 이자도 나중에 내도 돼.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부동산 PF 관련된 건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 막으면 한국의 가장 큰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광수 대표님께서 부동산 PF 너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 지금 정부 당국자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 얘기까지 첨언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좀 우리 주택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더듬어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행여나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풀었지만 더 풀어주면 양도세 감면 뭐 이런 것까지 막 던져주면 혹시 이게 투자 수요가 와서 소진되지 않을까 해서 이 비싼 이자를 물면서 지금 1년째, 2년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현명한 사장님들은 도저히 못하겠다. 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하고 다시 회수하는 게 더 빠른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노심초사 또 총선만 보겠죠. 네. 혹시나 어떤 수가 나올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스탠스가 제한적이라니까요. 지금 펼쳐진 시장 상황이. 그럼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 MB 때를 우리가 더듬어 봐야 돼요. 네. MB 때도 결국은 터졌지만 그나마 그 충격이 그래도 컸죠. 11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으니까.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더듬어 보면 분양가를 현장이 10에서 20% 낮추는 거에 따라 가지고 네. 그 현장에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LTV를 85% 풀어줬어요. 네. 단계별로. 그러면 그 분양가 낮춰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낮춰지면 수요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저금리 정책 지원, 저금리까지 지원해 준다라면 연착륙의 아주 전형적인 안정적인 모습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절대 이 부분에서 노출을 안 해요. 분양가 정책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안 주잖아요.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네. 높아서. 네. 그러면 말씀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가이드를 줘서 대주당 구성하듯이 그 열정의 30%를 이쪽에 들어와서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얼마면 사겠나 체크해가지고 네. 너희들이 좀 낮춰라. 그래야 살아나서 다음에 또 시장에 살아나면 또 할 수 있지 않니? 망하는 것보다 그죠? 그 대신에 LTV를 좀 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협력해 가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이쪽 부분을 접어뒀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너무 건설사하고 있는 사람만 투자자만 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게 그 대목이거든요. 네. 그나마 MB 정부는 그걸 투명하게 했어요. 오픈하고. 네. 근데 지금 이번 정부는 오픈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분양가 상한제 다시 한번 상한제하고 다른 형태로 이런 어떤 팩트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우리 대표님 말씀이 그런 내용들 합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정말 연착륙을 안전하게 네.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뭐 대부분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증권회사, 캐피탈 이런 쪽에서는 PF가 꽉 막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청담동에서조차 지금 르피에르인가요? 이쪽에 뭐 PF가 네, 부실화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더해서 가계대출 문제까지도 지금 연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융권의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고 가계 문제 기업이고요. 이쪽은 가계 문제가 지금 대출 문제가 막혀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보고 오른팔 왼팔 다 뒤쪽으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 중에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함원두 교수님 말씀을 여야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이런 특히 자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민간에 넘긴다거나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 더 네.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인데 전 방향성은 어떤 상황이 좋냐면 정부는 자산 시장을 선제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고 저는 특히 부동산의 정책은 후행적이면 가능합니다. 예.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떨어질 것 같아서 들어가지 말고. 네. 그럼 떨어졌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떨어진 집을 공공주택을 활용한다든지 예. 아니면 아까 뭐 기업에 지원해 주든지 그래서 이런 부동산 PF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또 저리로 대출해 주고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용인해야 돼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정책이 하니까 이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어제인가요? 그저께 그린벨트 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셨던 이 주택 개발지의 지가를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부동산의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이거를 하겠다는 어떤 간접적 의미로 저는 선의의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두 분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친기업적이고 친부자적인 정책만 유도되는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부추기기 위한 정책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상생 임대인하고 비슷한 건데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했죠?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혜택은 양도세 받는 분들은 막 1억, 2억 혜택을 받는데 그렇죠. 떨어지는데 올릴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액면만 보면 임차인을 위한 정책 같잖아요. 상생 임대인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공급을 확대하겠다 딱 그랬어요. 지금 벌써 그린벨트 말고 전 정부에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면서 공공부지 택지를 갖다 120만 호 물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딱 물어보니까 뭐 신규 택지 또 발표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아니 하던 거나 잘하지 뭐 하는 거 이런 게 젊은이들 반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부가 스탠스가 뭔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던 거를 빨리빨리 하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책 방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량을 갖다 찔끔찔끔 내리면서 또 신규 택지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전 국민한테 갖게 하고 투자자나 건설사들한테는 아직도 정부가 우리를 밀어준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돼서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 어느 일부 기득권은 나라가 망해도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이 뭐 권력을 잡았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할 정도로 지금 저부터도 혼동스러워요. 그렇죠. 정책이 투트랙인지 쓰리트랙인지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일단 어떤 정책을 쓰려면 그 정책의 이전 정부에서 또는 그 이전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2024년도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024년 미분양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쯤 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이게 미분양이 지금 일단 줄고 있거든요. 네. 뭐 7만 5천까지 갔다가 지금 6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분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분양을 안 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니까 분양을 아예 안 하니까 모수가 주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할인 분양하면서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부동산 PF 같은 게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미분양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모순적인 게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선분양이기 때문에 시작하면 무조건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분양률이 20% 30% 내면 지을수록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장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미분양 전망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분양이 많아지면 미분양 증가한다. 예. 근데 분양이 감소하면 미분양 증가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런데 분양이 감소하면 부동산 PF는 문제가 더 커진다. 커진다. 예, 아예 시작도 못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무거운 시장이라서 이 정책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 무겁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합니다.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금 건설, 시공사,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제2의 둔촌 주공 사태, 부동산 시장 흔들 위험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근데 지금 새마을공원 청담동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청담동 그 좋은 자리가 네, 그러게 말이에요. 새마을공고가 1순위거든요. 그럼 새마을공고가 정부 행안부 관할이었다가 지금 금감원에서 뭐 서포트한다 그러는데 네. 금융위에서 서포트해가지고 한 결과가 정부는 뭐 해라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채권 회수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홀딩했던 거예요. 이자가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그러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남 일대 제가 아는 지역에 네. 그 기억하시면 2, 3년 전만 해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분양했어요. 그랬죠. 제가 알기로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된 토지 가격이 붐이니까 갑자기 막 1억 5천, 2억까지 갔습니다. 네. 그 2억에 산 거예요. 거기도 비슷하게 청담동이라. 네. 그게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자리인데 강남역하고 막 뱅뱅역 사거리 한 두세 현장이 있습니다. 크게 부지가. 네. 착공하기로 한 해가 벌써 1년 만에 지났습니다. 아직도 착공 못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안 팔리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지면 질수록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냥 있으면 결론은 아까 원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네. 이 해결 방법은 결국은 낮아지게 토지 가격이 그래야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타임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미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이거 아까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광수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청년 주택 대임 통장. 이 결국은 또 수요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월 10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대 80%까지 중도금 대출해 주겠다. 이 서울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도 있고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이런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집값이 비싸서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비싼데 대출만 많이 해준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을 안 해줄게 집값을 떨어지게 해라. 그러면 청년들한테 훨씬 도움되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결국엔 청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개 신도시나 이게 이제 분양되기 시작하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돼 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청년들한테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요. 뭐 나중에 뒤에서 여쭤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산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으로 돼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신혼 보금자리가 되었던 청년 주택 주택이 되었던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이광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한 4억 정도다 해놓고 지원해 준다는 것과 10억이다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급여의 3분의 1을 전부 원리금 상환에 갚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정책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정부 네, 위험한 건 사실이죠. 다 알고 있죠.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좀 제가 이제 약간 네. 비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할게요. 네. 이 정부의 입장도 조금 헤아릴 부분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금 가계부채 특례론을 썼고 50년 주담대를 했더니 엄청난 사회의 질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연착륙을 원하기는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다른 뜻도 있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다 연구했겠죠. 실무자들이. 그렇겠죠. 그게 나온 게 이제 신생아대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약간 비판이 좀 있고 뭐 집 살려고 애를 낳으라는 얘기냐는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애기 낳을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 좋다 이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 청년 이것도 뭐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라 1년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년부터 해서 1년이 되면 결론 뭐 2025년도에 됐을 때 네.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질 때예요. 그러면 그때 이 수요들이 붙어주기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을 떠받치려는 게 아니라 물론 던짐으로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장은 2025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선한 의지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라고 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선한 의지, 이 모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국가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돈을 쓰지 않겠다, 재정적인 어떤 내용을 아직까지는 호주머니에 넣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계속 빚을 지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빚을 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더 팔아야 되겠다,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럼 팔고 싶어도 뭐 수요가 없으니까 네. 가격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부동산 대책의 문제로 튀어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광수 대표님, 해외 대체 투자 펀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외 부동산 구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부동산이 2024년도에 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봐요. 네. 이유는 뭐냐면 잠깐 제 그래프 보시면 네. 10번 한번 보세요. 네. 해외 부동산의 가장 핵심은 미국 오피스인데요. 미국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거의 19%, 20%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가 문제인 게 뭐냐면 여기에 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서 특히 미국의 로컬 뱅크, 어이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번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 로컬 은행들이 여기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가 엄청 들어와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디가 문제냐면 공실률은 올라서 임대료는 줄고 있죠. 근데 저거 갚으려고 고금리를 차환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자 비용도 많이 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물건이 나올 겁니다. 매매하죠. 왜냐하면 네. 투자자들은 청산을 원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누가 공실률 20%, 아니 100개 오피스 중에 20개가 미국에 비어 있다고요 지금. 네. 그 오피스를 누가 사겠습니까? 가격이 엄청 내려야 또 사겠죠. 사실 내년에 제가 그래서 글로벌하게 경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은 미국의 오피스 빌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만기가 거의 뭐 5천억 달러 이상씩 만기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이제 저 정도 지경에 이르면 예.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있다가 보통 한 2년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맞아요. 미국 시장 가서 부동산을 펀드로 해가지고 뭐 하나 REF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박사님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끔 가면 네. 묵는 호텔이 있는데 더 뉴요커예요. 아 예. 그 호텔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뭐 이랬고 뭐 복싱 경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더 뉴욕. 예. 근데 그 오너가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샀냐면 네. 오일 쇼크 때. 와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 해외 투자 DNA가 있는 겁니다. 1980년도, 70년대 그걸 샀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저희가 최근 안타까운 건 올라갈 때 펀드 많이 가입하고 떨어질 때는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한문두 교수님. 네. 중국 전문가는 아니신데 지금 네. 중국 부동산 시장 네. 이 상당히 지금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한테요? 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근데 아시면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죠. 그럼 뭐 땅은 뭐 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임차권 자체가 가지고 딸 때요. 기회는 되는데 워낙 공공한 공산국가다 보니까 기회는 분명히 맞는데 이제 우리 앵커님처럼 좀 툴을 다 아시고 뭐 법적인 계약서 쓰실 때
만반의 대비책까지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 네. 시청자분들은 사실 고난할 대상은 중국은 아닌 것 같고 네. 말씀 주신 미국하고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줍줍할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정부 계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가이드청을 만들어줘서 경제 영토를 늘리는 방향을 그 나라들한테 밉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죠? 잘 리딩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DNA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또 영끌에서 또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걸 좀 모아줘서 팀 플레이어를 한다라면 정말 우리가 일본이 지금 자본소득으로 지금 재미 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역으로 그걸 할 때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국가에서도 좀 케어해주고 살펴주고 서칭하고 자료들을 내려주고 증권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에 좀 어떤 좀 아주 클리어하고 이제 막 좀 예리한 것으로 분석을 미리 해두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네. 우리 저 청약 받듯이 미리 만약 미국 오피스가 1,000억짜리인데 600억 되면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펀딩이 있다고 그럴게요. 지금은 너무 높을 때 가서 지금 물렸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 거기에 뭐 어떤 베니핏이나 뭐 예를 들어 회원비 이런 게 적다고 하면 기다릴 거거든요, 다. 그러면 이런 가이드를 누가 할 수 있냐? 정부가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이드만 주고 우리 이 대표님이나 이렇게 좀 해박하신 앵커님 분들이 좀 그런 걸 리딩하면 고구려 때 그 광개토 대왕 시절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당국자분이 계신다라면 가서 협력 맺고 좋잖아요, 그죠? 막 그 나라가 만약에 부동산이 좀 터졌어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가서 사주면 돌잖아요. 네. 이런 어떤 상호 윈윈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볼 땐 정부 당국자분들이 샤프하시기 때문에 또 DNA 좋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한경 여기서 이렇게 좀 리딩하고 있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떤 사업은 너무 일찍 시작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위워크 같은 사무실 임대 사업도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한 지금쯤 시작을 했다 그러면 방금 맞아요.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이 돌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건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미국 부동산이든 유럽 부동산이든 우리가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개인의 자산 확산에서 도움이 되고 특히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좀 해외에 나가시고 소소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 중산층 이런 분들이 집값이 좀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주거의 목적으로 주거를 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자산가 분들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국내 부동산의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각화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면 돼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오를 때 사고 싶거든요. 그렇군. 주식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주식은 떨어졌을 때 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계속 빠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빠지면 사면 이렇게 해서 후행적인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오히려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가치 산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맨하탄 빌딩이 잘하면 내년에 막 20, 30%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야죠. 맨하탄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렇게 빠졌을 때 사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효코 호텔을 인수하신 사장님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24년 또 새해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또 뜨거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까 연착륙할까 아니면 회복할까 이 신호를 우리가 보려면 어떤 신호를 봐야 될까 어떤 거를 봐야 되면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회복 기조로 들어간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요 지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으면 힌트 한번 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자산 시장이 공급은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빠진 상태에 유지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빠르면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현상이 아니면 이제 내후년으로 그래서 2025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특히 거래량을 의미 있게 보시라. 근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가격이 따라오르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회복하면 그게 그 이후로부터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저는 그냥 시장 상황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2020 올해 그 입주 물량이 40만 채요, 전국에. 네. 아파트가. 그리고 전국 주택이요. 그리고 25년도가 24년도 내년이 35만 채입니다. 적정 물량보다 충분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28,000호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둔촌주공이 12월에 입주냐, 내년 후년 1월에 입주냐에 따라서 28,000이 되냐, 아니면 38,000이 되냐인데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할 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만약 28,000을 줄면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2층, 5층. 근데 같은 해예요. 그럼 두 년도를 같이 보면 그러면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38,000일 때 52,000호거든요. 그 다음 해가. 네. 그럼 28,000로 이번에 서울시가 수정 발표했는데 그걸로 하면은 62,000호가 2025년도에 들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평균으로 보면 45,000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패턴을 보면 지금은 당분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까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뭐 신생아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잠시 시장이 들썩일 때 너무 가격이 높은데 무리해서 따라가시지 마시라라 말씀드리고 네. 다주택자분들은 네. 행여나 이게 예전처럼 전고점을 찾을 거라는 그런 뭐 장밋빛보다는 보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나 국내 상황들이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과연 이거는 3, 4년 동안 케어하면서 갈 수 있는 레버리지 수준인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부담되면 약간 줄이셔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게 앞으로 좀 합리적인 시장 대처 방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도 한 말씀 주시죠. 시장 전망과 대책. 일단 무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있는데요. 뭐냐면 가격이 빠지면 내 집 마련하시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면 또 주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변동성이 줄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빠질 때 만약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고 제가 지금도 그래서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그리고 그런 시점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가격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시그널이 온다, 신호가 온다. 그럼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게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박사님 잘 아시다시피 시점을 얘기하는 건요. 그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신 아까처럼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빠졌는데 거래량. 그게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 202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신 그런 변화만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이 빠지고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들어가실 타임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거시적인 내용 밑에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적인 지표를 여러분께서 매일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진재꾼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일찍 갔습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에서 이 주택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6%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비교하면 몇 배일까요? 그렇습니다. 2배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자산이 갖는 의미를 이 단박에 알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분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시청자 여러분의 정확한 시장 판단과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